자,1호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여야의 총선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주력했고 통합당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재외국민선거가 코로나19 사태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가 중앙선관위에 미국 동부 지역과 유럽 등 20여 개 국가에 대한 재외국민선거 사무 중지를 요청했고 선관위는 오늘 저녁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1호 총선 관심 지역 18년 만에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와 미래통합당 대변인 박용찬 후보가 맞붙는 서울 영등포를 살펴봅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어젯밤 긴급 최고위를 열고 민경욱 의원에 대한 당 공관위의 공천 취소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전화 연결해 그 배경과 총선 전략을 들어봅니다. 뉴스엔 쓴소리 단소리, 오늘은 홍기훈 대한민국 건정의 홍보편찬위원과 함께 2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 준비 상황과 판세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도 시작됐는데요.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 정책에 주력했고 통합당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자 등록 첫날 여야의 총선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슬로건을 국민을 지킵니다로 정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코로나19 대책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80%에 해당하는 2,500만 명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보다 과감한 입국 검역 체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지자체와 긴밀히 연계해서 유기적 방역 체계 수립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공들여온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황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합류를 요청했고 김 전 대표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통합당은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는 슬로건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매몰되어 있는 문 정권과 친문 세력을 심판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4번이나 재논의가 이루어진 인천 연수울은 결국 민경욱 의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경기 의왕 과천은 신계용 전 과천시장, 경기 화성을은 임명배 당협위원장이 각각 단수 공천됐고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는 다시 경선이 치러집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외선거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투표가 어렵다고 판단한 20여 국가에 대해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는데 오늘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4.15 총선 재외선거 투표는 다음 달 1일부터 6일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외 유권자는 총 17만 1천여 명으로 지난 20대 총선보다는 11.5% 늘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재외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지난 17일 중국 우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외교부는 중앙선관위에 20개국 30여 개 공간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이동 제한령을 내려 투표소에 갈 수 없거나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투표함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루손섬 전체가 봉쇄됐고 문틴루파시는 24시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투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베트남 호치민은 원래 3곳이던 투표소를 총 영사관 1곳으로, 하노이는 2곳에서 대사관 1곳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투표 날짜를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개표한 다음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투표 중지 지역을 몇 곳으로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진 적 없는 제외공간 개표도 처음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비례대표 후보 29명의 명단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비례대표 1번은 류호정 당 정보기술산업노동특별위원장, 2번은 장혜영 당 미래정치특위 위원장이 배치됐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우리공화당은 최혜림 전 포스코 ICT 기술전략그룹 책임연구원을 비례후보 1번에, 팔선 서청원 의원을 2번에 선정하는 등 2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예, 오늘 격전지 현장, 오늘은 국회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정치적인 상징성이 큰 서울 영등포구 을로 가봅니다. 18년 만에 돌아온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후보와 미래통합당 대변인 박용찬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또 여기에 종로 출마를 철회한 무소속 이정현 후보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등포구 을은 17대 18대에는 한나라당이, 19대 20대에는 민주당이 2연승을 한 곳입니다. 지역 특성이 다른 여의도와 대림, 신길동이 함께 포함된 곳이어서 그만큼 세심한 공약과 전략이 필요한 곳입니다. 긴 공백기를 보내고 돌아온 민주당 김민석 후보,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방역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영등포에서 다시 시작해 국정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의도는 고품격 주거지로의 회복을, 신길과 대림은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길동의 경우에는 교육, 공교육과 사교육 전반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를, 대림의 경우는 또 좀 다른 것이 결론적으로는 한류 경제 문화 특구를 만들어내는 게 방향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치 경력은 짧지만 당 대변인으로 인정받아 단수 공천된 미래통합당 박용찬 후보. 지난 1년간 표밭을 갈아온 박 후보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 제도를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박 후보는 또 대한민국 존망이 달려있는 선거라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는 선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가 달려있는 선거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경우 다시 민생이 살아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이정현 후보도 영등포 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보수표가 분산될 수 있는데 막판 단일화 여부가 선거 결과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저는 호남에서 24년간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그러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에 진출해서 대한민국 정치 크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선거 때마다 여야 후보의 당락이 엇갈렸던 영등포 을.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21대 총선 후보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여야는 이번만큼은 시스템 공천, 혁신 공천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원칙 없는 공천, 뒤집기 공천이 잇따르면서 공관위가 필요 없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모든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스템 공천을 진행해서 가장 유능하고 깨끗한 인재를 추천하겠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공천입니다. 저희 당은 자유우파 정당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을 약속한 여야. 하지만 이번에도 공천 룰을 마음대로 번복하고 개파 밀실 공천과 같은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일은 어김없이 되풀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역 의원 지역구는 경선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깨고 경기 시흥을 해 조정식 당 정책위 의장을 단수 공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천 부평갑은 당초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최고위가 이를 뒤집고 경선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이성만 전 지역위원장으로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관위와 최고위의 충돌, 김영우 공관위원장의 사퇴, 황교안 대표의 사천 논란 등 더 큰 공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인천 연술에서 최종 공천을 받은 민경욱 의원의 경우 컷오프 됐다가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공관위가 공천 무효를 요청하고 최고위가 다시 이를 뒤집는 공천 파행을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과 의왕 과천 등에서도 최고위 결정으로 후보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민생당에서도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관위는 당초 광주 동나물의 박주선 의원을 컷오프하고 김성환 전 동구청장을 추천했지만 최고위의 요구로 박주선 의원으로 다시 교체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입김으로 공관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흔들리면서 공관위 무용론마저 제기됐습니다. 공천 결정 번복으로 잡음이 빚어진 곳만 10여 곳이 넘는 상황. 여야의 공천 약속은 이번에도 공연불에 그쳤단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이슈 분석 김희연, 김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세정 기자. 어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통합당 선대위원장 할 가능성 100분의 1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이면 확률이 작은데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우리 강아랑 앵커한테 가능성 어떻게 보아야 하니까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가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예. 네, 김종인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구원투수라고 표현하시네요. 네, 예.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치는 끝까지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는 거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예. 이 황교안 대표가 오늘 아침 직접 김 위원장의 자택을 찾아가서 선대위원장직을 간청하고 설득한 끝에 결국 영입이 성사됐습니다. 황 대표는 힘을 합하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활용 점정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고요.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생각한 것이 있다면서 최대한 노력하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아, 생각해 놓은 게 있다. 그렇죠. 대표군요. 네, 나름의 총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동안 통합당이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려고 계속 공을 들어왔었죠.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 전 대표는 자신이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은 100분의 1이다 이렇게 한 인터뷰에서도 말했었고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이 1%가 희박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1%가 아니고 오히려 합류 가능성을 열어놓고 명분과 모양을 찾았다고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 위원장의 공식 일정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황 대표는 선거대책총괄을 이 위원장에게 넘기고 자신은 출마진 서울 종로 선거 활동에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총선 준비 막바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통합당이 왜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 영입하기 위해서 공을 들인 겁니까? 네, 통합당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해서 이 중도층 표심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외연 확장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 김 위원장이 2012년엔 새누리당을 당시 새누리당이었고요. 예. 2016년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잇따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거죠. 예. 이번에 다시 김 위원장이 통합당으로 오게 됐는데요. 통합당 측에선 정권 심판론 아래 범중도 보수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끝까지 영입을 노력한 겁니다.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네, 지난 총선에서 김 위원장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잘 알고 있다는 점, 이것도 영입 배경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외연 확장 지금 중도파 또는 무당층을 겨냥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유난히 지금 이 중도층 무당층이 좀 폭이 좀 넓어졌어요. 많아졌어요. 네, 영향력이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 영입을 두고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당내에선 평가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예. 김종인 위원장 영입으로 좀 우군을 얻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황교안 대표는
후보는 선거를 직접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를 이끈 경험이 풍부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전체 선거판을 이끄는 것이 더 적합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예. 반면에 김 위원장이 가져올 중도 표심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공천도 거의 완료됐고 정책도 이미 다 정해진 마당에 사실상 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김 위원장이 어쨌든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일조했고 지난 10년간 진보와 보수를 오가면서 다소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들도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또 한 번 승리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엔 비례정당 간의 기호 수싸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자, 여야가 비례대표 용지 배치를 두고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상황, 이 비례대표 용지 순번이 어떻게 됩니까? 네, 내일 후보자 등록 마감이 되는데요. 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의 의석수에 따라서 각 정당의 기호가 매겨집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이 1번, 그다음이 통합당이 2번입니다. 하지만 두 당은 비례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서는 빠집니다. 기호는 그대로 가는 거지만 네. 순서 용지에서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생당이 기호 3번으로 비례대표 투표용지 맨 앞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민생당 네. 18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요? 네, 이게 조금 사실 복잡한데요. 예. 이 민생당은 지난번 그 셀프 제명 취소로 20명 이상 의원을 확보하면서 독자적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했었거든요. 예, 당시 21명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근데 맨 처음 26명까지 갔었고요. 어제까지 김광수 의원 등 몇 명이 이제 탈당을 하면서 예. 이게 사실상 20명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8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셀프 제명 당사자였던 임재훈, 신용현, 이상돈 의원 그리고 어제 탈당계를 제출한 김광수 의원까지 이 행정적 절차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 정리가 안 돼 있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의석수대로 각 정당의 기호가 매겨지는데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이 7명, 정의당이 6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의당이 시민당보다 앞서서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그게 기호를 우선으로 부여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조건이요? 네, 조건은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이 있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정의당의 지역구 의원은 2명, 더불어시민당엔 4명이라 5명 이상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안 맞죠. 그렇네요. 그런데 지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3% 이상인 두 번째 조건에서 정의당은 해당되지만 시민당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당이 우선 기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김수정 기자. 이제 통합당이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의 의원 추가로 보내는 거 용어를 네.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오늘 밤에 의원청에 소집했어요. 관련 주제인가요, 지금요? 네. 예. 현재 미래한국당에 10명이 있는데요. 더 예. 추가로 가게 됩니다. 김규환, 김순례, 문진국, 송희경, 윤종필 의원 등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가 추가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것 같은데요. 어허. 네, 추가 파견 규모는 이 전략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17에서 20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10명을 더 보내서 미래한국당의 의원 수가 20명이 되면 이 미래한국당이 기호 3번으로 비례투표용지 맨 앞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 민생당이 오히려 뒤로 밀릴 수도 그렇죠. 있겠군요. 네. 또 의원 20명이 되면 교섭단체 지위를 얻기 때문에 오는 30일에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에 지급될 총 선거금 보조금의 규모가 440억 원 정도인데요. 이 교섭단체의 경우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눠갔기 때문에 세 개 교섭단체가 각각 가져가는 금액은 73억여 원이 됩니다. 네. 또 다른 방안은 민생당 다음 두 번째 칸에 미래한국당을 배치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투표용지에서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각각 두 번째로 배치가 같기 때문에 네. 홍보를 수월하게 하면서 또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어느 쪽이 더 실익이 있을지도 조금 계산이 복잡하긴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 기자. 네. 이제 민주당도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추가 파견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을 앞설 정도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시민당의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맨 앞칸까지는 욕심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의원 꿔주기 비판도 있고 또 사실상 보낼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쉽지도 않아서 좀 몇몇 사람한테 권유했는데 또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게 설득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다만 지역구 의원 최소 1명 이상은 시민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에 시민당의 현재 지역구 의원은 4명인데 1명만 더 확보되면 정의당보다 앞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오늘 시민당으로 이적한 후보들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하는데 추가 파견 논의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찬 자리는 시민당으로 이적한 의원들에 대한 정말 감사의 자리였고 추가 파견에 대한 이 대표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이 대표가 원혜영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백재현, 심재권, 이석현, 강창일 등 총선에 나가지 않는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에서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중적인 작업이었군요. 공간이 이제 정리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또 설득 작업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현, 김세정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안함 피격 10주기인 오늘 우리 장병 46명과 한주 준위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강한 국방과 한반도 평화로 더 이상 우리 장병의 희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강한 국방력을 갖추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게 천안함 폭침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천안함 폭침 10주기인 오늘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사건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생존 용사에 대해서도 예우를 갖춰 국가 보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정책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26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총선까지 이제 딱 2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공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제1야당인 통합당은 후보 등록 하루 전인 어젯밤까지 공천을 놓고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첫 공천 작업에서 컷오프됐다가 재심의와 경선을 통해 부활했지만 공관위의 무효 요청으로 또 배제됐다가 최고위 의결로 두 번째 부활한 후보자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불사조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돌고 돌아 결국 민경욱 후보가 공천 경쟁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어젯밤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민의원을 인천 연수울 지역구 후보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민의원이 자신의 총선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포함했다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당 공관위가 공천 취소를 요청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최고위가 이를 기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의원의 부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 공천에서 컷오프되며 탈락했던 민의원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의 재검토 요구에 가까스로 경선 기회를 얻었고 경선에서 승리하며 부활했었습니다. 하지만 공관위가 다시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공천 취소를 요구했고 지도부가 이를 기각하는 막판까지 뒤집기의 연속 끝에 공천이 확정된 건데요.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어젯밤 기각 결정 후 기자들에게 공관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일부 지역구 공천이 수차례 번복된 것과 관련해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2번이나 되살아난 민경욱 의원. 본선 무대에서도 불사조 정신이 발휘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난 22일이었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경제 대응 방안으로 40조 원 규모의 긴급 구호자금 투입과 함께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코로나 극복 채권 발행을 제안했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국민 지원을 제안합니다. 우선 GDP 2% 수준의 긴급 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경제위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내용은 3년 만기 연이자 2.5%의 채권으로 40조 원을 마련해서 코로나19 사태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세와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감면을 추진하자는 구상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하되 지원 대상의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을 좀 더 실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추가 제안이 나오면 40조 원 규모의 긴급 구호자금에 대한 여야 간의 논의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 측은 황 대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소득 지급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의 구상에 통합당의 긴급 구호자금 제안이 어떻게 반영되고 현실화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코로나19의 총선 전국까지 겹치면서 주목을 덜 받긴 했지만 오늘은 서해 바다를 지키다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가족과 전우를 먼저 보낸 유족과 생존 장병들의 아픔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오늘 평택 이함대 사령부 천안함 선체 앞에서 진행된 10주기 추모식에서는 새로운 천안함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추모 행사를 직접 주관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오늘 추모사를 통해 천안함 46용사의 거룩한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차기 한국형 호위함 중 한 척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2024년부터 천안함이 신형 한국형 호위함으로 부활해 영해 수호 임무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한 발언입니다. 이번 조치는 천안함이 다시 우리 바다를 누비며 수호하길 바라는 유족과 관련 단체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늘 10주기 추모식의 규모나 참석자는 예년보다 줄었지만 해군이 지난 12일부터 마련한 천안함 사이버 추모관에는 13,000여 명이 넘는 국민과 장병들이 방문해서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는데요. 사이버 추모관은 내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10년 전 천안함 폭침 소식에 분노하던 초등학생이 이제 어엿한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됐다는 글이 올라와서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천안함 용사들의 충정과 의지를 이어받은 많은 해군 장병들이 다시 천안함을 타고 굳건하게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나갈 그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총선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여야가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 지었고 또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요. 미래통합당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진복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제1야당인 통합당의 선거 준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미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미래통합당 어제 재경선 지역 2군데 추가로 발표했던데 완전히 마무리됐나요? 아직 남아 있습니까? 네, 아마 9시경쯤 되면 네. 경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전부 완전히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김종인 위원장 영입이 성사가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월 말부터 좀 영입에 나섰지만 무산된 바가 있는데 결국 참여를 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예. 우선 김종인 전 대표께서 오로지 구국의 심정으로 아마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황교안 대표께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식고초래라는 말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에 모시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정성을 많이 들였고요.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께서도 충도, 그리고 반문 이런 세력의 핵심으로 미래통합당과 함께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하셨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잘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하실 건데요. 네. 김종인 전 대표께서 아마 선거 총괄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각종 실정에 대해서 공격을 저는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우리 박형준 선대위원장께서도 정책적인 측면 또 올해 신세돈 위원장께서 경제 전문가로서의 경제적 실패에 대한 그런 공격수의 역할들을 잘 맡아서 조화롭게 선대위를 잘 이끌어갈 것으로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통합당 선거 기조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말씀을 아직 저도 못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여러 가지 걸어온 길이나 성품을 보신다 그러면 네.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들 기대를 크게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기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네요. 다음 공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연수을 이야기입니다. 민경욱 현 의원, 민경욱 후보 관련 얘기인데요. 민경욱 후보가 처음에 컷오프가 됐을 때 본인의 SNS에다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렇게 몇 차례 번복되는 과정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지고 공관위가 그런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들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어보고 법률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기는 공천, 필선 공천을 위해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고요. 어느 정당이나 공천 잡음은 저는 조금씩 있다고 봐요. 역대 어느 선거에 다 있었는데 선대위 본부장 차원에서 유감이지만은 전열 정비 체제 수습 차원에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총선 승리를 해서 또 우리 민현주 후보에게도 그 대리로 좀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민경욱 의원도 후보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의 절차에 따라서 또 당의 승리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겠지만 이렇게 번복 과정이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것 조금 당의 지도력에서 아쉬운 점 없습니까? 지도력보다는요. 네. 그런 후보 본인들의 그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이 정리를 해주는 거죠. 당의 지도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법적인 문제가 생각보다도 가볍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선관위에서 지적은 했지만 큰 게 아니다라는 판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 경쟁 후보였던 민현주 전 의원, 이전부터 황교안 대표가 민경욱 의원을 너무 적극적으로 밀어서 그랬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잘 해소가 됐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본인의 생각일 것이고요. 네. 대표가 당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 그리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민경욱 의원이 대여 투쟁을 하는데 참 많이 나서서 공격도 많이 받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표 입장에서 사적으로야 그런 이야기 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민현주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똑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정도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네,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은요, 이번 총선에서 비례의석 26석이 목표라고 밝혔죠.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수 목표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미래한국당하고 합해서 과반의 의석을 가지겠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합해서 과반이요?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합하게 되면 이 과반 구성을 하는데 뭐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미래한국당도 26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소득주도 성장, 사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집을 발표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예. 이 잘못된 경제정책의 시발이 되었던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등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지금 코로나 사실 잘 하는 거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부가 초창기 대응을 잘못했고 또 중간에서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도록 대통령이 괜찮다, 밖에 활동을 해라, 행사를 해도 된다는 등등 이런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일찍 막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끌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저는 시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만은 정책적 판단에 오르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에서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고요.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의사들이나 자원봉사를 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는 국민들에게 코로나를 꼭 이겨내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건강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가단 의석을 가지는데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현 시점에서 필승 전략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후보들하고 대면 접촉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SNS나 유튜브 등 이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가가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권 정당이 우리 미래통합당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려는 우리 대통합당에 반드시 표를 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준비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 N의 쓴소리 단소리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13대 14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또 현재 대한민국 헌정회 홍보편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홍기훈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헌정회 홍보편찬위원회 주로 어떤 업무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헌정지가 먼스리 페이퍼인데 네. 통상 한 달에 한 2번 정도의 편집 회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 헌정지가 사실은 종합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전직 의원들이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 달의 시를 그 기사랄까요? 원고 같은 것도 좀 검토하고 네. 그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헌정회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헌정회도 사실은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네. 지금 폐쇄해가지고 아하. 4월 5일까지는 출입이 지금 금지돼 있습니다. 보통 때는 몇 분쯤 나오십니까? 여기 기념관에는? 보통 때는 통상 서도 회원들 예. 또 매일 와서 또 바둑 뛰는 분들도 있고 예. 또 네. 정책 토론하는 정책위 팀들도 있고 통상 한 40-50분 정도 나와 계신 것 예. 같습니다. 그럼 일단 요즘은 이제 모이는 것은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지 않고 네. 있는데요. 최근 상황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염 확산 관련 우리나라 지금 내부의 경우에는 주춤한 상황이지만 또 언제 다시 어느 지역에서 폭발할지 모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지금 국제적인 환경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어는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것도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개인들에게 10만 원씩 주겠다 했는데 어느 부천시 등에서는 그것보다는 소상공인들한테 오히려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약간의 갈등도 겪고 있었는데 어느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기본소득제하고 이게 관련된 문제인데 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는 뭐 나라들이 이걸 사실은 선별적 제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건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보편적 복지냐 뭐 선별적 복지냐 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논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소득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재난이 극복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긴급 재난 구호 그런 지원의 성격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구호의 성격으로 가는 건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지원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조금 더 집중시키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건 저는 이 제한적 선별적으로 소상공이라든가 영세업자, 취약계층에 좀 집중한 거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자체나 정부가 주는 긴급 지원금이 실제 가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이런 경제 활성화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경제 활성화 대책. 이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경제가 세계적 공황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은 단순히 국내적인 것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이 재난지원금 수준으로 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혜와 가전 정책을 찾아내서 이 취약계층들이 이 생존 문제만큼은 인간다운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일찍 들어오셔서 이제 방송도 좀 보셨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총선 20일 전인데요. 뭐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는데 최근에 지금 21대 총선을 맞아서 정당들, 정치인들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사실 뭐 저도 정치권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처럼 혼란스럽고 이번처럼 이렇게 정말 정치가 이렇게 불신당하고 거의 뭐 참담한 수준이다. 전직 의원들이 모이면 대체로 이거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점에 지금 선거제도 얘기 있습니다만은 어느 점에서 참담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쨌든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이게 이번 이제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 법안을 도입한 취지가 사표 문제하고 의석 배분의 왜곡 문제를 해소해 가지고 일표 일가치 평등 선거의 원칙을 좀 이 정신을 살리고 소수 정당이 좀 진입을 좀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다당제 내지는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런 취지가 반영된 제도라고 보십니까? 현재? 저는 지금 뭐 비례 위성정당들을 양 거대 정당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서 그 제도를 만든 것보다 더 악화됐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번 선거는 그전 제도로 치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준연동형으로 되기 이전 선거 이전보다도 더 참담한 더 쉽게 하면 이 사표 문제라든가 의석 배분 왜곡이 더 나타나는 더 심하게 됐다. 우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동안에 개정되기 전에 병립형으로 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악화시키고 있다. 악화됐다. 그렇게 보시네요. 네, 또 의원 꺼주기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고 뭐 현역 의원 탈당을 시키거나 제명해서 보내고 위성정당 만드는 비례 정당들의 공천 파동과 또 현역 의원을 영입하면서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 정당 정치의 수준이 정말 그 민낯을 다 드러낸 것인데요. 네. 그 정말 그 참담한 저 심정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거기 그 구워주기 한다고 해서 가는 국회의원이나 그 보내는 정당이나 이게 정말 우리 정당 민주주의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 거대 양당만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어요. 이번 총선에서. 그 두 당 위에 어디 찍을 데가 마땅한 데가 사실 없는 겁니다. 원래 뭐 선거법 개정까지 할 때에는 양당이 아닌 소수당들도 좀 살리자라는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양당의 대결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또 민주당과 관련 있는 쪽에서는 두 개의 비례정당이 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시민당이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활동했거나 좀 관련성이 깊어 보이는 사람들이 만든 열린민주당도 있고 하는데요. 이거 둘 간의 비례정당 관계 이대로 가는 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둘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사실은 모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쌍생아지요. 쌍둥이 정당이죠,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뭐 각기 개별 정당이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건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야기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야기고. 네. 그동안에 우리 정치사를 보면은 이게 뭐 청와대와 제1당이죠. 여당에서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창당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두 정당 간의 두 비례정당 간의 지지라든가 주도권 기세는 어떨 걸로 보십니까? 지금 애초에 지금 합류돼 있는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에 인재 영입했던 사람이 가 있는 더불어시민당과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가 있는 열린민주당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질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더불어 시민당이 조금 우세할 걸로 봅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좀 그쪽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기는 표를 찍을 테고, 지금 그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비례정당이 열린민주당의 경우는 친문 성향으로서 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찍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더불어 시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두 개가 뛰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까? 아니면 있는 것 가지고 서로 경쟁할 걸로 보십니까? 그건 제로섬 게임이죠. 제로섬 게임으로 본다? 그렇게 봅니다. 그건 뭐 더 늘어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혹시 또 열린민주당의 경우에 강성 이미지가 돌출이 돼가지고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일부의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없을 거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미 이 선거판이 민심을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미 보수 진보가 이미 결집이 이미 다 끝났다. 저는 결집이 끝났다. 끝났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두 개의 비례정당은 있는 거 가지고 나눠 먹기다. 큰 의미가 없다. 네, 그렇게 보시지만 또 지역구 선거는 팽팽한 경쟁이 이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체적인 대결 구도를 봤을 때 지역구에서도 역시 여권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보수가 이미 결집이 끝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집권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이렇게 전환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현상적인 것이고 그 정말 수면 아래 그 밑바닥을 보면은 그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표심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러면 판으로 보자면 상당히 팽팽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팽팽하지만은 좀 제가 예단하기에는 보수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 지역구에서는 적어도. 역대 우리 선거 결과를 보면은 보수가 사실은 20대 선거까지 한 15승을 했어요. 지금 이 진보가 이긴 건 3번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수가 지금 총 직결된 상태에서 뭐 보수도 뭐 분열 양상도 없잖아 있지만은 보수가 그래도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 관련 때문에 이거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세는 최근에 여론조사들은 상당히 현 집권 여당 쪽으로 유리한 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미 그 전에 진영들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진단이십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김종인 전 의원 오늘 또 이제 세 번째 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통합당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김종인 전 의원이 그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 것은 보수 결집에 굉장한 플러스를 줬을 걸로 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뭐 혹자들은 이제 그 연세가 많기 때문에 또 이쪽 저쪽도 같다는 측면이 그래서 지적하고요.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그 별 의미가 있겠냐 하겠지만은 보수가 어쨌든 뭐 우리 공화당 뭐 해가지고 보수도 분열이 상당히 돼 있잖아요. 태국 부대, 정광훈 목사 부대 뭐 해가지고 상당히 분열돼 있는데 뭐 친박 신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당이 있잖아요. 지금. 그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가 좀 분산될 부분이 좀 있기는 있으나 그래도 김종인 그 전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아까 처음 서두로 최근에 총선 진행되는 과정 질문 드리니까 보면서 참담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15일에는 유권자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랬을 때 그 참담한 가운데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국회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은 어느 점에 주목해서 선택을 하나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어쨌든 통상 이 총선이라는 것은 이 정권을 그 심판하는 선거인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심판하는 선거인데 이 최근에 같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총선 분위기가 열기가 완전히 뭐 코로나 사태로 시키면 거기 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서 열기가 없는데 한때는 뭐 혹시 연기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 선거, 이슈 선거로 가야 바람직한데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없는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총선의 의미가 그거 안에 그 정권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할 체크리스트를 유권자들이 좀 꼼꼼히 챙겨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민심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리고 여야가 지금 찍을 데가 없다. 저부터서도 사실 찍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가서 투표는 하긴 하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뭐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 저조차도 정말로 이게 투표장 가고 싶지 않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국민의 의무니까 가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저부터도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지금 한마디로 좀 개판이라 할 거야 아마. 마지막으로 후배 정치인 그리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제 분열과 대립, 갈등의 정치를 좀 넘어서서 대화, 타협하는 합의의 정치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정치가 이렇게 정말 참담하게 된 것은 이게 좀 대통령 중심제라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좀 개헌을 했으면 쓰겠다. 헌정에서 여기 나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정부 권력 구조 이걸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시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상당히 이게 이제 향상됐으니까 좀 내각제적 요소를 좀 많이 반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N의 쓴소리 단소리 지금까지 홍기훈 대한민국 헌정의 홍보 편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남부와 충청 지역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양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한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뉴스N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